이게 사실 심리학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건 진짜 어렵다고 해요. 얍두 알리 3세, 야채 피자, 카피. 무슨 이름 부르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김춘수의 꽃같이.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교시는 예전에 한 번에 다뤘던 이제 인지편향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요. 왜냐면은 이유는 단순해. 이때 왁구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대. 집에 와서 찍은 거거든요. 상태를 봐봐. 이때 조명도 변변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생방으로 한 번 더 훌륭한 상태에서 재밌게 설명을 해보려고요. 인간이 중립일 수가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걸 잘 할 수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다니엘님은 이제 어떤 주제든 참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서 좋다고 하시지만, 제가 진짜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 안 좋아할 겁니다. 내 편 아무도 없을걸. 근데 지금도 좀 그래요. 저는 어떤 집단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영상을 잘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누구 편을 안 들기 위한 게 영상의 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최대한 이제 개인의 판단을 유지하는 거, 이걸 좀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만 판단하게 되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제 개인의 생각은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집단 정체성에 기대는 게 제일 쉬워요. 누구 까거나. 이런 게 사실 이게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혼돈과 질서 사이에 좁고 얇은 길을 걷는 이런 삶인데, 그래서 사실 조던 피터슨의 철학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중용과 수신제가치고 평천하예요. 개인이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개인적인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발전한 개인들이 모이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발전되며 더 훌륭한 국가가 된다. 이제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피터슨이 제시하는 인생의 법칙들인 거죠. 원래는 그 법칙이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렵다. 그쵸? 여튼 저도 어딘가에 분명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입으로 난 중립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편향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해요. 이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선택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진 않죠. 여러분도 혹시 이성적이세요? 난 아니야. 내가 이성적이었다면 내 주식창이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요즘 인지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주류의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저지르는 잘못된 결정은 모두 본능에 따르는 두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며, 이제 본능과 직감을 따르는 것이 모든 불화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이래라는 조언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40%가 3년 안에 이혼을 한대요. 그리고 사람이 좋게 보여서 동업한 사람들의 90%가 결국 갈라선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본능과 직감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진짜 그렇다. 처음에는 좋아 죽겠어서 결혼한 사람과 그냥 조건 보고 결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왜 자꾸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시작하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지, 우리는 왜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간의 사고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동항법 시스템과 의도적 시스템. 첫 번째 자동항법 시스템, 이제 감정, 본능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같은 거, 이제 운전은 능숙해지면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거 꼭 연마해야 됩니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스윗하지. 두 번째는 의도적 시스템입니다. 이성적인 사고회로를 말하죠. 하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작동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없는 선택의 순간에서 이제 매일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확률을 계산해서 생각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인간이 이렇게 문명화되기 이전에는 이 자동항법 시스템, 감정, 본능적 사고가 더 생존에 유리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선택이라는 게 항상 생존과 연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에서의 선택은 곧 생존과 직결이 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본능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빨리 해야지. 근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지. 이제 인간이 마주치는 위협이나 선택의 상황이 생존과 직결되진 않아요. 근데 원시적인 우리의 뇌는 아직도 어떤 위협이든지 생존과 직결된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제 자동항법 시스템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른 사람과 이제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냥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를 뿐인데 우리의 뇌는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다투게 되고 오해가 생기며 서로 갈라지고 욕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제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위협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나는 그냥 결혼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바로 욕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문명화된 삶은 보다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의 뇌가 자꾸 자동항법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항법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인간의 의사결정 오류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지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에서도 여러 챕터로 구성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기업들은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 인간의 소비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었으면 다 부자 됐지. 스타벅스를 왜 사 먹겠어. 이러한 인지편향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애나 결혼, 친구관계, 이제 더 넓게는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저지르는 인지편향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종류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다룰게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첫 번째 인지편향은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은 내재적인 자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내 행동은 외재적 원인에서 찾는 인지편향이에요.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앞차가 난폭 운전을 했다고 가정해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 저 새끼 인성 뭐야? 어떤 놈인지 눈에 훤하다. 이게 난생 처음 본 사람이지만 내 앞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한번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내재적 자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역으로 가정을 해보자.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칼치기를 했어. 그럼 뒷차는 빵빵 되겠지? 그럼 이거 내 인성이 문제인 거야? 진짜로? 아니지, 나는 사정이 있었잖아.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뒷차 운전자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지. 그 사람도 내 인성에 대해서 욕할 겁니다. 이게 제가 지프 엄청 큰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이게 3600cc인가 그래. 지금 개솔린 풀로 넣으면 16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근데 제 옛날에 세차를 하는 거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신 구독자분이 있어요. 아니 지프 운전자들 난폭 운전하는 거 많이 봐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다니엘님이 몰고 다니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것도 인지편향이지. 나 하나로 브랜드 이미지가 왔다 갔다 했잖아. 그리고 이건 유형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슷한 판단 오류가 하나 있어요. 평소에 싸가지 없었던 이런 남자 단 한 번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아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었네 이 오빠 라면서 가슴 설레하시는 여성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들켰나? 근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평소에 싸가지 없었던 사람은 원래 싸가지 없을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전자나 후자나 이제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내재적 자질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비슷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인성을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기업의 인재 채용이나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두 번째는 집단 귀인 오류입니다. 이제 개인의 특성을 보고 집단의 특성을 판단하거나 집단의 특성을 보고 이제 그에 속한 개개인의 특성을 판단하는 오류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사귀었던 일본인 여자친구가 상냥했다는 하나의 경험으로 일본 여자는 모두 상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여튼 집단 귀인 오류는 이제 정치적 양극화에도 한몫하는 인지편향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경험한 다음에 진보는 자본주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보수는 가난한 자를 혐오한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정말 많죠. 저도 친구들끼리도 정말 많이 싸워요. 쟤 빨갱이다. 야 김정은 욕해봐 막 이러고 너는 토착 외국 아니냐 하면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니까. 이게 사실 이 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정당의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 정당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집단 귀인 오류에 빠져서 정치 양극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 이런 집단 간의 잘못된 오해와 갈등에서 못 태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패스트 미디어가 촉진하는 것 같고요. 근데 말로는 쉬운데 이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이제 세 번째 인지편향은 이제 우월감 환상입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은 과대평가하고 이제 부정적인 자질은 과소평가하는 인지편향을 말해요. 이게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는 남들과 다를 것이다. 이 우월감 환상이 사실 문명사회 이전에는 생존에 유리했지만 문명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근거 없이 건방만 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을 체감한 다음에 처음에는 열등감 때문에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가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계기로 이제 우월감 환상에서 탈피를 한 거죠. 이제 한때 좀 힘들 때는 나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빙신이다 생각하다가 이제는 이제 잘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지. 아직 젊은데 이런 마인드가 됐어요. 이게 변하더라고. 이제 그리고 이 우월감 환상은 이제 왜 친한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면 싸우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지인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정치적 견해를 넘어서 넓은 범위의 사회적 관계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친구들하고 그렇진 않은데 거의 장난으로 싸우는 거라.
근데 진짜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관점과 견해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판단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 즉 정치적 우월감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동일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지지하는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기사는 썸네일이나 타이틀만 보고 넘겨버리잖아. 안에 담고 있는 정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게 뻔하니까. 우월한 내 견해를 위협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그래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좀 나아진 이유가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매일 신문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막 아빠한테 세상이 왜 이러냐면서 막 열번을 토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제가 보수 성향을 띤 조선중앙일보를 본다고 가정하면 반대되는 성향의 신문도 꼭 같이 보라고 하셨거든요.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지 꼭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 많이 봐야 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 많이 봐야 된다고. 이게 뭐가 좋냐면 그걸 본다고 내가 설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불편한 정보에 익숙해져서 다음에 봐도 점점 화가 안 나. 그래서 좋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월감 환상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날 불편하게 하는 정보를 자주 봐라. 근데 SNS 말고, SNS는 우월감 환상을 이용하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적 비교 편향입니다. 이건 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알려주는 인지 편향인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포르쉐를 사서 인스타에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럽고 그게 좀 배알이 꼴려서 따라 샀죠. 진짜로 산 건 아니고 가정이야. 그러면 저는 행복해질까요? 이걸 사면? 이게 심리학에서 불문율로 여기는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물질적 소비는 사람의 행복감을 증대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부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행복을 증가시키는 소비는 여가 소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가 소비는 보통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때문이죠. 소비를 할 때 막연하게 남 따라하기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는 소비를 할 때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게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게임기를 내 친구들이랑 같이 여가를 보내려고 게임기를 살 때 행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따지면 다른 항목과 주제가 다른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후광효과. 이거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가진 하나의 특징에 강한 호감을 갖는 경우에 다른 자질들까지 죄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편향이죠. 실제로 이러한 측면 덕분에 이제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키가 1인치씩 클 때마다 연봉이 $950씩 올라간대. 거의 100만 원 아니야? 이제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100만 원 넘지. 그리고 이제 TV가 보급돼서 유권자들의 외모를 볼 수 있었던 이제 1960년대 이후에 키가 180이 안 되는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밖에 없거든요. 힐러리도 대선에서 일부러 키를 7cm 높여서 이야기했죠. 왜냐면 상대 후보인 트럼프가 190이었거든. 이게 사실 이거는 뭐 성적인 매력이 중요한 연애라든지 뭐 사적인 관계에서 적용하기는 어폐가 좀 있고요. 이제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나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처럼 공적인 선택을 할 때 꼭 염두해야 할 인지편향이 되겠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대선 후보를 보여주고 누구와 커피를 같이 먹고 싶냐에 대한 설문 결과와 누굴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이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애인 고르기를 해왔던 거지. 소개팅을 했던 거야. 근데 해결법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시나리오 작성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에서 성적 매력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가 같은 선택을 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이거를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으로 싸우지 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여섯 번째는 투명성의 착각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 특히 연애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타인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타인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팅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소개팅해서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했어.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죠. 근데 답장이 없네. 이거 다 식어. 그럼 이제 주선자한테 하소연을 하겠지. 아니 쟤 뭐야, 내가 하는 이야기마다 다 웃어줘 놓고. 근데 주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야, 너랑 소개팅한 애가 너 눈치 더럽게 없다던데? 그래서 싫은 티 엄청 냈는데? 눈치 더럽게 없더라 걔, 이런 말 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나는 솔로에서도 이런 거 좀 많이 본 것 같아.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동상이몽이에요. 그 싫은 티를 많이 냈다는 그분은 사실 상대방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한 거죠. 그래서 오해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탓이라고 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이제 모든 연인들의 갈등도 여기서 시작을 하지.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는 없어. 어떻게 알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지는 습관을 들이는 거. 상대방의 이해력을 탓하기보다 본인의 표현력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 과학적인 모습이거든요. 오케이?
자, 7번째, 지식의 저주.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정보를 습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과소평가해서 다른 사람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데 실패하는 인지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죠. 이거는 왜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못 가르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 그쵸? 왜냐면 우리가 조금 뭘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까먹거든요. 근데 이 지식의 저주라는 인지편향에서 벗어나는 건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이제 뭘 가르쳐 줄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내가 처음 배웠을 땐 어땠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이걸 왜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제 흥미, 열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줘야 상대방의 동기와 흥미가 유지되거든요. 이게 제가 회사에서 옛날에 선임 중 하나가 딱 저랬어요. 내 수준을 완전히 파악하고 배려해서 일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남자 내가 여자였으면 좋아했겠다. 근데 실제로 외모? 솔직히 잘생기지 않았거든.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근데 먼저 고백받아서 결혼했어. 저게 진짜 매력적이거든. 상대방의 동기 수준에 맞게 잘 가르쳐주는 거. 남자분들 아시겠죠? 8번째는 공감 간극입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을 과소평가하는 인지편향이죠. 여러분들 예상 외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부싸움, 이혼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청결 문제예요. 뭐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장훈 씨랑 오정연 아나운서도 청결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죠. 한쪽은 양말도 막 던져놓고 설거지 그릇도 쌓아놓는데 한쪽은 그 꼴을 절대 못 봐. 근데 왜 그러는지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공감 간극 때문이에요. 본인은 정리정돈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정도로 중요할 수 있잖아요.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야. 사실 그런 것 같아. 연애를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사람이랑 오래 사귈 수 있는 것 같아. 제가 저번에 다룬다고 했던 설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나와 아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건 논리와 객관적 사실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사실 저한테 설득을 당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저와 비슷한 의견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단지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공감을 유도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저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잘 넣었을 뿐이에요. 이게 사실 심리학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건 진짜 어렵다고 해요. 근데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처음부터 내 의견을 강요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진실이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효과적인 설득의 기술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던 피터슨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진행자랑 토론한 영상을 보면서 피터슨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 바로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감정을 이해하기야. 공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야,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 피터슨이 남녀 임금에 대한 굉장히 논리 없는 주장을 펼치는 이제 진행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되게 성공한 여성이잖아요. 되게 까다롭고 우호성이 낮은 공격적인 성격일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하면서 칭찬해줘. 그러니까 상대가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피터슨의 묘수죠. 우호성이 낮은 남성의 보편적인 성향이 임금 격차의 변수 중 하나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당신도 그런 특성을 가졌기에 성공한 여성이 될 수 있었다 하면서 상대를 치켜 올려주죠. 여기서 일단 1차 방어막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피터슨이 노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공유하는 거. 한 주제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도 목표는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의 목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랑 나의 목표와 같음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 토론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진행자가 조던 피터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표현의 자유가 트랜스젠더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권리를 짓밟아도 되냐 물어보니까, 당신도 지금 당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제 의견을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기분이 꽤 불쾌한데요. 내 의견을 말할 때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하셨어요. 당신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훌륭해요. 이러니까 그 진행자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말을 못하죠. 같은 배에 탔다는 걸 아니까. 이게 설득의 기술인 거죠. 피터슨이 선수예요, 선수. 저런 감정적인 걸 엄청나게 잘 이용한다고. 그래서 토론하는 거 배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자기의 로고스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기술은 친밀함 높이기입니다. 이런 거는 나도 너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 내 친한 애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가 되면
정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해요. 그 설득에 있어서는 조던 피터슨이 진짜 잘한다. 예,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게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망치는 여러 가지 인지 편향에 대해서 1교시에 살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마냥 몸과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즉 의도적 시스템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자동항법 시스템으로 사고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 인지편향이라는 게 결국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인지편향에 빠져 살면 솔직히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뭐 개인적인 발전 없어도 인생 살기는 되게 편할 거야. 그래서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불편함을 자초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남들한테 불편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불편해야죠. 이게 남이 아니라 내 머리와 손과 발이 힘들어야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해 앞으로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없애고 인간관계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앞서 말한 인지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은 이제 인지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를 역으로 이용하고 본인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면 되는 거죠. 뭐 쉽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 내가 이런 인지편향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좋아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타인지. 대부분은 이것부터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사적으로는 더 단단한 사랑, 우정을, 공적으로는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끝!